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역주행 중입니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영역을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주들의 반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부딪혔던 두산그룹 사업 재편이 2개월 만에 재추진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사업 재편안 알아봅니다. 제조 시스템 혁신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물류조립 자동화 등 미래 스마트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과 한양증권 매각 추진에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경제 뉴스5 김수연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역주행 중입니다. 여기에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영역을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금리가 함께 내려가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15에서 5.72% 수준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 대출금리 하단이 0.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역주행의 주요 원인으로 기준금리 하락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된 점과 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지목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 주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를 현재까지 30차례 이상 올리고 총량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2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대출 억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별 자체적으로 만든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불량자, 국세 체납 기록 등을 검토하는 내용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임차인의 전세금 기준 대출 조달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됐지만 보험 등 이금융권으로 대출 총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당국의 가계부채 고강도 관리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주주들의 반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부딪혔던 두산그룹 사업 재편이 2개월 만에 재추진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사업 재편안을 논의했는데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합병 비율은 1대 0.043으로 산정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을 논의했습니다.
골자는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개편하는 것. 그룹의 핵심 사업 구조를 클린에너지와 스마트머신, 반도체 및 첨단 소재로 재편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계열사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개편 이유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을 인적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분할 합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설법인은 두산 밥켓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사회에서는 두산 밥켓 주주들이 두산 로보틱스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합병 비율 조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는 분할 합병 비율을 1대 0.043가량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두산그룹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하려 했으나 기업 가치가 낮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비율이 더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주주들의 극심한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 합병 계획을 철회하고 분할 합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미래의 자동차 공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조 시스템 혁신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물류조립 자동화 등 미래 스마트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 손가락의 그리퍼가 호스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사람을 대신해 엔진에 호스를 끼워내는 로봇. 호스 와이어처럼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부품은 작업자의 손 감각이 필요해 그동안 로봇으로 대체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AI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부품인지 인식하고 자동으로 조립하는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도입될 때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늘 의왕연구소에서 스마트 공장의 제조 신기술을 전시하는 이포레스트 테크데이 2024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일명 SDF로 공장을 전환하기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 성과 20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이포레스트는 제조의 혁신을 추구하는 현대차 기아의 스마트 공장 브랜드입니다. SDF가 구축되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공장 운영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포레스트에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 등을 도입해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제조진흥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고 이 제조진흥이 기업의 성장과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공장 현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동기화해 제품 생산을 시뮬레이션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 단축과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부품을 검증하기 위해선 수십 개의 장비가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이 설비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파트의 부품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SDF 전환으로 제작 비용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조 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며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현대차그룹. 기술 선점으로 미래 모빌리티 제조 환경을 선도한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과 한양증권 매각 추진의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은 누릴 수 없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세대로만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의무공개 매수 제도 도입으로 밸류업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은 김보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필요성을 불붙게 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분쟁을 살펴보면요. 공개 매수 경쟁이 시작되기 직전 고려아연의 주가는 55만 원이었습니다만 회사가 매수 가격을 83만 원으로 올리자 오늘 장중 신고가 88만 9천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주당 61.6%가 붙었습니다. 물론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까지 적정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면 회사 경영권이 걸린 주식을 매매할 때 시장 가격에 덧붙는 일종의 웃돈을 의미하는 건데요. 적정 경영권 프리미엄은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계에서는 우리 오너일가 특성상 평소에는 상속세 등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분 가치를 시장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루어진 한양증권 매각도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지난해 말까지 만 해도 주당 9,100원 선으로 대표적인 저PBR 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올 8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가 지분 29.59%를 주당 58,500원에 매수한다고 했죠. 대주주 지분 가치 시장가의 5배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 5배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주주와는 달리 소액주주들의 경우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쪽은 보통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에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줍니다. 시세대로만 팔아야 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이런 이중 가격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연거푸 일어나자 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최대 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기존 주주들의 주식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사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여 회사가 인수합병될 때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거나 아예 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대주주 주식과 일반 주주 주식을 다른 가격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분 30% 확보를 시도한다면 대주주 지분의 30%만 살 수는 없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 주주들도 대주주와 똑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으니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기대하는 장점,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유발하는 증시 저평가 현상 일부 해소도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지분 일부만 싸게 인수해 전환 사채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사익 편취 사례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를 뽐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금융위가 발의한 안과 올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살짝 다릅니다. 금융위 안의 경우 M&A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된 경우 자녀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총 지분의 50% 더하기 한 주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강 의원 안은 최대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 25%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자녀 주식 100%를 같은 가격에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개 매수 의무 위반 시 의결권 제한, 금융위 처분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재추진이라는 걸 보니까 한번 철회한 적이 있나 보네요. 네, 우리 지난 1997년 도입했다가 외환 위기로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로 인해 M&A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와 사모펀드 업계의 우려는 넘어야 할 사안입니다. 네, 김보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승어부 전략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이재용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반도체 위기론의 전사적인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어떤 쇄신 카드를 내놓을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9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이미 낮아진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반도체 수장인 전영영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SK하이닉스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며 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이 예고됩니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5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합니다. 다만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등기 임원의 복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오는 25일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추모 행사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은 별도의 추모 행사 없이 유족과 삼성 사장단 등이 모여 신경영 철학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의료 등 분야에 헌신했던 고인의 업적을 기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편의점이 뉴 리테일 시대에 맞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필품 판매를 넘어 패션, 뷰티,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새로운 소비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편의점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거리와 생필품을 사고 파는 공간에서 나아가 오프라인만의 강점인 체험과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일 뉴웨이브 오리진점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의 핵심인 푸드부터 신흥 콘텐츠인 패션과 뷰티까지 고객 맞춤형 상품을 구성하고 마치 마트를 연상케 하는 푸드스테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세븐일레븐이 동대문 던던점을 패션 뷰티 특화 매장으로 만들어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시킨 결과 스트릿웨어 브랜드 뭉의 후드티와 맨투맨티 등이 개장 후 10일 동안 누적 판매량이 300개에 이르는 등 패션 상품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상권 맞춤형 콘셉트 점포를 이번 뉴웨이브점처럼 향후에도 가맹점 적용이 가능하게 기획을 해서 새로운 미래형 프랜차이즈 스탠다드 모델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GS25는 차별화 포인트로 기술을 택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재 그라운드 블루 49점에는 피자, 커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로봇이 있어 소비자들은 이색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GS25는 앞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매장을 리테일 테크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CU는 지난해 12월 라면 특화 매장인 라면 라이브러리를 열어 주목받은 데 이어 지난 1일 샐러드 특화 매장 도입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헬시플레저 열풍 속 CU 샐러드 매출 신장률이 매년 우상향하는 등 눈에 띄는 판매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의점 매출 비중은 16%, 백화점에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편의점이 다양한 체험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작은 쇼핑몰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올 들어 해외에서 눈에 띄는 수주 성과를 내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해외에서 총 5조 원의 수주 실적을 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43% 늘어난 성적입니다. 이 기간 국내 건설사들의 전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뤘는데요.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린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익 개선을 위해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린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의 해외 수주액은 총 5조 6,303억 원, 전년 대비 약 43% 증가했습니다. 이달 세르비아에서 2조 원가량의 태양광 사업 수주 계약도 체결해 올해 해외 수주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가 발표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28조 6,4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해외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신규 수주 물량을 보면 인도 푸네 시트 공장 신축 공사, 멕시코 몬테레이 변속기 공장 증축 공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GS건설도 작년보다 231% 증가한 약 3조 1,567억 원의 해외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두 건설사를 제외한 도급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액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삼성물산이 1조 7,842억 원으로 작년보다 76%가량 감소했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18%, 96% 줄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를 400억 달러로 정하고 국내 건설시장 부진을 해외 건설시장에서 채우기 위해 2027년까지 500억 달러 수주를 달성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올해 4분기만 남은 상황에서 목표치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면서 목표 달성을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5일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국내 출시합니다. 이 모델은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10.6mm의 두께와 236g의 무게는 갤럭시 Z 폴드 6와 비교했을 때 1.5mm 얇고 3g이 가볍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에도 하드웨어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 최초로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고 16GB 메모리를 탑재해 폴더블에 최적화된 갤럭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펼쳤을 때 사용 가능한 메인 스크린은 20대 18 비율의 203.1mm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넓은 대화면을 지원합니다. AP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A 3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탑재돼 강력한 성능과 AI 프로세싱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5일부터 2주간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정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로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수령, 교통 편의 제공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한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회장은 이외에 정년 연장과 연금 등도 함께 조정하고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